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구 절벽 사태가 빠르게 다가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면서 인구 피라미드 형태의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제7회 북한 선교 학교가 10주간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대책과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리포트에선 뚜렷한 근절 방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3.1운동이 펼쳐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1919년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중독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었다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 인구 감소 시기가 3년 앞당겨질 거란 의견이 제기됩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3만 300명으로 1년 전 3만 2,300명보다 2,0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계절이나 월 선호도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높아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데 이 같은 수치는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월과 3월은 출산 선호도가 높은 달로 꼽힙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도 출생아 수가 연이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한 월별 출생아 수는 3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줄었습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 1,300건으로 1년 전 2만 4,400건보다 12.7% 3,100건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로 2016년 1월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혼 건수는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800건 늘어난 9,700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으며 1월 기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황혼 이혼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월 사망자 수는 2만 7,300명으로 1년 전 3만 1,600명보다 4,300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월 한파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2%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은 또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총 인구 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년 빨라진 2029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도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중간에 위치한 나이는 40세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중간 연령대가 금방 변화할 거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 자료입니다. 장래인구 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어 다음 발표는 2021년으로 예정됐지만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통계청은 특별 추계를 공표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오는 2028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29년도 이후로부터는 인구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근데 감소하면서 인구 구조는 더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부양비랄지 이제 연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위 연령입니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오는 2056년엔 60세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환갑의 나이가 우리나라 중간 연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중위 연령은 1976년에 20세, 1997년에 30세, 2014년에 40세에 도달하면서 주기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는 2031년엔 50세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현재는 42세가 이제 중위 연령인데 추계 결과 이제 50년 후에는 62세가 중위 연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 연령 100명이 36.7명 정도를 부양하는 것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5년이 되면 117.8명을 부양해야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시작됩니다. 지난해엔 급기야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러한 인구 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양육비 지원과 근로, 취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미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려운 난제 해결에 정부와 사회의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위한 제7회 북한 선교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에선 북한의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실태를 알아보고 통일 시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10주간의 일정으로 마련된 제7회 북한 선교학교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1학기 과정과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법을 알아보는 2학기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엔 북한 선교 전문 사역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약 한 달간 이어집니다. 개강 첫날 강사로 나선 동아대학교 강동원 교수는 우리나라 북한 사역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일의 비전과 꿈을 함께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관계자는 이번 과정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한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이 보다 발전된 북한 선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남성을 도우려다 폭행을 당해 결국 뇌출혈로 숨진 119 구급대원 고 강현희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119 대원의 현장 활동 중 일어난 폭행 사고는 총 1,01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5%인 46건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던 여성이 두 발로 구급대원의 머리를 마구 찹니다. 차가 흔들리고 병원에 빨리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지난 2013년 146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엔 역대 최고치인 21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또는 이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는 10명 중 9명이 음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술에 취한 시민이 탑승한 경우엔 차 안에서 경고 방송을 하고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발생 시 구급대원이 비상벨을 눌러 운전대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해도 이미 폭행 피해가 일어난 이후이기 때문에 사전에 폭행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구급차 비상벨 설치가 구급대원 폭행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행정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구급대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직무 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률이 일반 시민에 비해 8배, 자살률은 3배 이상 높습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소방공무원의 4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장애,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 장애를 한 가지 이상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리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구급대원들의 어려움은 소방 조직을 넘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안전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100년 전 3.1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독립운동을 펼치다 투옥된 시문 선생이 걱정하는 어머니를 위해 쓴 옥중 편지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전시회에선 3.1운동이 펼쳐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1919년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선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를 비롯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지역 3.1운동 수감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도 소개됐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고난과 극복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과 의거 관련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시가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문화재에 새겨진 애국 선열들의 열망과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4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중독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 부전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엔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김영환 대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중독과 다음 세대 목회를 주제로 강의한 김영환 목사는 다음 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도 모두 중독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현대사회를 진단하며 여러 형태의 중독이 만연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강의한 파이오니아 21연구소 김상철 소장은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은 중독자들이 만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엔 이 밖에도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종교 중독과 과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중독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4.6 마이크로그램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나쁨 범위에 드는 것으로 하루 평균이 아닌 월 평균이 나쁨 범위에 들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오염물질의 영향이 합쳐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가 전국 각지 대학에 붙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확보해 게시자를 찾을 계획이라며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자보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자보 말미엔 전대협이라고 밝힌 단체가 이달 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며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매서운 감시자인 동시에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돼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해 출범한 파주시 천원택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천원택시는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등 모두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됩니다. 택시는 해당 마을에 등록된 주민만 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파주시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보완과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온라인 홈페이지 진정서 양식 성별란에 소위 제3의 성을 넣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언론회는 헌법에도 없는 성을 추가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제3의 성을 인정해 여러 가지 젠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영락교회 박광준 은퇴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 장로를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임기는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명성교회 세습으로 김삼한 원로 목사에 대한 퇴진운동이 일자 김 목사가 이사장직을 사임해 박광준 장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성서가 들려주는 성폭력 새롭게 읽기 강좌를 마련합니다. 성서 속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을 되짚는 시간입니다. 강좌는 오는 12일부터 4주간 진행되며 한신대 신학과 이영미 교수가 강좌를 이끌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암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명 이상의 그룹으로 공연예술, 미술공예, 문학활동, 영상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피플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